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 미국 증시과 커플링의 현상으로 코스피 2%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414포인트 선에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3.12% 상승세 보여주면서 773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앞으로 남은 주식시장 심도 깊은 분석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수급 상위 종목의 주요 흐름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 이제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오리온, 카카오뱅크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 CJ 드래곤 등을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그동안의 이제 시장 하락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좀 시장의 반등이 좀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 시각 현재 수급 특징주 앞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 흐름을 보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 통신의 그 미국 전기차 시장이 지배 중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현대 기아차의 그런 친환경차 모멘텀 부각과 함께 오늘 외국인 현대차 기관 투자자들은 기아 쪽으로 이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한 이러한 수급이 유입되어 있는 근간에는 역시나 실적에 잇따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이제 5월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강세 그램을 띄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무상증자 이제 권리락 착시 효과가 좀 나타나면서 오늘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대표적으로 좀 포착한 특징주로는 이제 오리온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에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5월 실적을 보게 되면 중국, 베트남, 러시아를 비롯해 국내 내수 시장에서도 전 지역 지금 큰 폭의 실적 성장세를 좀 시현을 하면서 향후 2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인데요. 특히나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격 인상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향후의 제품 가격 인상 시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세 유입과 함께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게 되면 역시나 안정적인 실적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그러한 주식들 쪽으로 재차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오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장님의 포착한 특징주는 오리온이었고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계속해서 좀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와 기아차 좀 두드러진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재 6% 상승세, 기아도 4.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 자동차 기업인 이 두 기업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 현재 좀 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미국의 현대차 시장에서, 이 전기차 시장에서 두 기업의 입지는 어떻습니까? 일단 블룸버그가 얘기를 했죠. 지금 현재 미국에 있어서 현대기아차가 테슬라 등 일반 전기차 판매 회사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팔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전언을 했습니다. 이 점을 저는 뭐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관점인데요. 테슬라가 새롭게 무슨 전기차를 들고 나온 건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전기차라는 개념이 이제 막 도입이 돼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었을 때 테슬라는 먼저 시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테슬라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우려했던 그동안에 이제 보조금으로 회사의 이익을 만들어 왔던 부분들이 올해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이죠. 하지만 자동차라는 게 우리가 테슬라 모델을 보면 상당히 좀 단순한 구조죠. 단순한 구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라는 제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소위 말해서 꽂혀야 사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전기차고 이동이 편리하다고 그래서 사는 거와는 좀 별개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고객들의 니즈를 현대기아차는 오랫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자동차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를 통해서 현재 지금 나름대로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모든 것을 장악할 것으로 한때는 봤고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옹호했습니다만 결국 테슬라도 그냥 흔하디 흔한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흔하디 흔한 자동차 메이커의 하나일 뿐이다. 물론 이제 일반 자동차와 좀 다른 부분도 존재합니다만 판매 대수로만 놓고 보면 뭐 별반 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현대기아차가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자신만의 색깔을 본연히 잘 드러내고 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블룸버그에서 이 테슬라 성장 속도보다 현대차가, 기아차가 훨씬 더 성장세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미국 대표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보다 이 현대, 기아가 단기간에 좀 높은 판매고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테슬라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인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테슬라 과연 전기차가 인프라 없이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테슬라는 주요 지역에 자기네들이 인프라를 깔겠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선도해서 쓴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인프라가 없어서 전기차가 못 옵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옹호를 합니다. 그 테슬라의 어떤 운용 체계 여기에 한번 빠져들면 우리가 이제 애플의 운용 체계에 빠져들면 못 나오듯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테슬라 가장 초기 모델을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 OS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자율주행도 가능해요. 그럴 정도로 이 OS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자동차로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감정들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테슬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차의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풍절음, 우리가 이제 막 달린 바람 소리 들리는 거 그걸 못 잡아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쉬운 듯 쉽지 않거든요. 부품들을 딱 정확히 딱 맞물려가지고 이 소음을 잡아내는 기술들이 노하우가 되는, 단순하게 이제 조립만 한다고 해서 이걸 잡아내는 게 아니라 이걸 잡아내는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테슬라는 거기에까지는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뭐 굉장히 그런 것들은 잘 하고 있는데 문제 OS 문제는 분명 존재하죠. 근데 현대도 지금 자체적인 OS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현대기아차가 지금 현재 더군다나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테슬라하고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가격 경쟁력을 적절하게 잘 끌고 왔어요. 아이오닉하고 EV6가 지금 대중화될 수 있는 가격 정책을 취했다라는 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지금 우리도 하나의 경쟁이 르노 차가 지금 800km 가는 게 2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2천만 원에 800km를 가? 이건 또 이게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처음엔 테슬라가 모든 걸 장악할 것이야. 그러다가 EV6가 나왔을 때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밤에 그걸 처음 보고 나서 저런 차가 다 있어 깜짝 놀랐는데 지금 벌써 또 르노가 또 다른 걸 치고 나오고 좀 있으면 또 다른 회사가 치고 나오겠죠. 이런 모습들이 보완하게 된다면 영원하게 계속해서 하나의 비교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운영체계 OS 부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지만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또 그렇습니다. 장점이 그게 이제 있고요. 모든 건 다 아니고 심지어 저는 그래요. 이번에 그 포르쉐인가 하여튼 유명 스포츠카 그 CEO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린 전기차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어떻게 좀 남성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운전을 하는 어떤 재미를 느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아까 자율주행이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이 필요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걸 느끼는 감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거기에 만족하면 되지 시장의 보편적인 자율주행까지는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겁니다. 결국 OS가 편해서 모든 것을 장악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자동차는 자동차일 뿐이다라는 것이 이번에 판매량을 통해서 재인식이 됐다라는 거죠. 저도 지금 제 차 같은 경우 내비가 계속 업데이트 자동적으로 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편해요. 핸드폰 내비 전혀 안 끼고 제 차 내비만 믿고 가면 되니까 신호 바뀌는 거 도로 바뀌는 거 다 업데이트되니까 편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주는 기본적인 만족감까지 포기하고 그걸 선택한다? 그것은 또 쉽지 않은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운전의 맛을 포기할 수 없는 운전의 맛,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정숙성, 힘 이런 거 다 따져야 되겠죠. 그렇군요. 또 가격 경쟁 면에서도 또 장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아이오닉 5와 EV6를 필두로 이 현대 기아차의 좀 전기차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이 수혜를 받고 있는 섹터나 관련 기업들 좀 주요 성과와 함께 전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이 판매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인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더 머리를 쓰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돼요.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팔 수 있는 물량들이 늘었느냐 아니면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팔고 있는 물량은 동일한데 화석연료가 줄어들고 전기차가 그 부분이 늘었느냐 이 부분을 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현대기아차는 전체 판매량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전체 판매량 큰 변동이 없고 그 대신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화석연료 부분차 정도는 저처럼 휘발유차를 사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총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수혜를 볼 것인가? 가장 좋은 게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셀, 소재업종 이런 것들은 더욱더 무궁무진에 커나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셀 업체와 소재 업종이 작년부터 본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까지는 증설 효과를 나타내서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고 글로벌 판매량에 대한 어떤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화석연료와 관련된, 그러니까 전기차로 변화하지 못하는 부품업체들은 도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현대기아차에 지금 엔진을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면 엔진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엔진 사업부를 공식적으로 없앴다라고 언론에 다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째깍째깍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제 도태되는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셀 소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데 전기차라든지 전장 사업 쪽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영역 쪽에 있는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먼저 좀 빠져나오는 그러한 현명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부품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엔진 이런 것들보다는 셀과 소재 업종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원자재비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2배 이상 올랐다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이 성장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판매량은 또 늘 같고 변함이 없고 그렇다 비용만 상승하다 보니까 이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과 함께 반사 효과를 기대해 볼 섹터 어떤 것이 이거를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법이 상당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니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삼원계 우리 LG 화학이라든지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요. 리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싸서 중국의 LF 배터리가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니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셀 업체, 소재 업체들 주가가 좀 떨어졌던 원인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판매가에 쉽게 전이를 못할 것이야라고 봤는데 재미난 것은 이번 1분기 실적이 LG엔솔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LG엔솔에 대해서 이제 그 기자분이 질문했을 때 LG엔솔 담당자가 이런 말을 한 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알듯 모를 듯한 그런 표정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차가 LG엔솔의 배터리를 쓰고 네. LG엔솔이 소재 업체에 이제 그 소재를 받아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쉽게 하면 갑을 병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LG엔솔은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하청업체죠. 납품업체죠. 근데 그러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건 현대차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네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을인데 을 아닌 을이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을 현대차에 전가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가 네. 얘네들한테 일을 주는 건데 네. 얘네께 없으면 우리께 생산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얘네 걸 갖다 써야 돼.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다 주진 못해도 일정 부분 우리가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LG엔솔이 실적이 잘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을 아닌 을이라는 이 뉘앙스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한데 그렇게 보면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저는 내재화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 점을 보고요. 어찌됐든 또 하나는 이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는 걸 자동차가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카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테슬라가 만들어냈어요. 카플레이션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인플레이션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는 재화가 1년 단위로 가격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한 10월 달쯤 되면 2023년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풀 체인지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고치면서 가격을 한 100만 원, 200만 원 올려버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테슬라는 분기마다 한 번씩 올리고 달마다 올려요. 네. 그러면서 근데 그것들을 고객들이 수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모든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카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는 니켈 가격이 떨어지고 리튬 가격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그동안 고통받았던 우리 원자재 가격은 주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중국이 그동안 비교율을 나타냈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런 얘기가 돌아다닙니다. 이런 어떤 그런 거 말고 히토류들 있잖아요. 네. 2차전지에 들어간 히토류. 이게 화석연료보다 더 빨리 고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랑 지구촌 살리기 탄소를 위해서 결국 2차전지를 쓰는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더 빨리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원가 압박이 들어오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생존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원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원가 싸움에서 지게 된다라면 결국 그런 거죠. 배터리라는 게 여러 가지겠죠. 무게, 그다음에 성능, 지금 이제 불거지는 화재, 그다음에 원가 압박 이걸 다 이겨내야 되고 더군다나 그 가장 또 어려워지는 게 수율, 제품의 완성도 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쉽게 다른 기업체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들이 더 불거졌고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단기간에 급등했고 다시 꺾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긴 시계열로 본다라면 중요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업은 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가운데 현대차 어떻게 매수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지금 당장 시장을 놓고 본다라면 단기 반등 구간이니까 이걸 놓고 보고 현대차를 사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앞서 언급드렸던 시장 파이가 커나가는 부분들을 첫 번째 체크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가 선전하고 있는 게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 아직까지 새로운 변화 모색이 없어요. 한 자릿수 이하로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저는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동남아 시장, 그러니까 결국 이쪽 우리가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동차들이 지금 눈에 불이 켜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여기는 정체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커져가는 시장인데 여기서 현대기아차가 얼마만큼 점유율을 더 넓혀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핵심 키는 여기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좀 점유율에 달렸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이 월간 증시 현안을 체크하고 천만 개인 투자자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국내 증시 대부 염불리에 촉이 발동하는 시간, 염수관의 촉 시간입니다. 염수관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이사님을 기다렸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또 국내 증시 지난주에 연 저점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셨군요. 오늘 좀 반등세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좀 유독 한국의 낙폭이 크다는 것과 또 공포에 가까운 외국인의 매도가 보였는데 한 달간 이 국내외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6월이 이제 끝나가면서 좀 약간 다행이죠. 뭐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등은 나왔지만 사실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을 제외하면 거의 그냥 공포 영화가 계속 상영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한국 증시에 좀 외국인들이 또 냉랭했던 것 같고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 국내 증시 전 세계 수익률을 보면 꼴찌였습니다. 사실 그 코스닥만 해도 지난주 목요일까지 한 달에 20%가 빠졌어요. 지수가. 그러니까 엄청난 그 하락세를 좀 기록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한국의 또 그 약간의 그 공매도라든가 아니면 그 신용 물량 이런 부분들이 더 하락을 좀 부추긴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실제로 최근에 공매도도 워낙 많이 나왔고 지난 목요일하고 이제 금요일 오전까지 해가지고 반대 매매도 많이 좀 출회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물량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신용 물량이라는 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증권사에서 뭐 반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담보가 부족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출회되면서 증시가 많이 좀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하고 이 수급 이슈가 맞물려서 6월은 정말 올해 1월 달 이후로 가장 좀 힘들었던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6월 말로 갈수록 뭐 오늘을 포함해가지고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거는 같아서 이 부분은 또 한번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 공포 영화가 상영되는 느낌이라고 할 때 정말 와닿았는데요. 공매도와 또 신용 물량, 반대 매매 등에 따른 좀 극단적인 변동세 확대가 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렇다면 또 짚어주신 월간 증시 키워드, 그간 시장에서 어떤 흐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이슈와 여전히 뜨거운 감자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론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인상 종양학회 키워드도 살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먼저 이 중국은 인프라 확대와 강력한 경기 부양책으로 좀 회복 양상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인플레 피크 아웃론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처럼 좀 하반기에는 인플레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게 될까요? 사실 뭐 제발 그랬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바라시잖아요. 물가 때문에 모든 게 다 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근데 뭔가 좀 분위기는 바뀌어가는 거는 같아요. 뭐 저도 좀 조심스럽지만
일단 지난주에 그 국제유가가 급락한 거 아마 많이들 뉴스 통해서 들으셨을 거고 유가만 떨어진 게 아니라 실제 농산물 가격도 급락했고요. 뭐 그 예전에 인도네시아 쪽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팜유라 그러죠. 뭐 라면 같은 데 들어가는 네. 이것도 가격이 한참 올라가다가 최근에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 유가와 이 농산물 가격이 결국에는 또 생활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꺾여줘야 또 소비 여력이 나중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와 지금 농산물 가격이 조금 안정감을 찾는 건 하반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최근에 또 나왔던 게 지금 이제 긴축 정책이 너무 활발하게 좀 펼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뒤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얼마 전에 테슬라도 그 얘기를 했죠. 뭐 해고하겠다. 인력을 줄이겠다.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긴축 정책에 따른 주요 기업들의 이 채용 축소는 이것도 역시 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미국 물가의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금 상승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기업은 고용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직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업들이 이제 침체로 갈 것 같으니까 채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임금 상승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당연히 물가에 긍정적으로 이게 연준이 원하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죠. 연준이 그렇다고 경기 침체까지 가는 걸 원하는 건 아닌데 공급으로 인한 이 에너지 가격을 연준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쪽에서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기를 조금 이제 쿨다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물가 상승세가 어느 시점에서 둔화될지는 우리 아직 모르지만 뭔가 그럴 만한 좀 변곡점은 좀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좀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에 대한 둔화 기대를 좀 엿봐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6월에 증시 철강과 반도체, IT 부품 업종이 중국발 수혜를 좀 톡톡히 누를 것으로 내다보셨는데 한 달간의 관련주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아, 이거는 저는 사실 이제 6월 초에 그때 이제 초만 해도 이제 그때 5월 말에 방송을 했으니까 6월에는 좀 기술적 반등을 솔직히 예상을 했어요. 6월에는 좀 시장이 좋아지고 그때 이제 했던 논리가 이제 중국도 좀 경기 부양을 할 거고 근데 그때 이제 갑자기 6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는 바람에 이게 완전 어그러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6월은 급락장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업종을 가릴 건 없었습니다.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거의 전 업종이 다 급락하는 제가 봤을 때는 사료 업종하고 그 조선 업종 한두 개만 좀 빼고는 대부분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6월 달 들어서는 반도체도 거의 최악의 한 달을 좀 보냈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가 만약에 침체로 가게 되면 이 가전제품이나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줄거든요. 이게 수요가 줄면은 반도체 투자도 줄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냉정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반도체 소비장주들도 많이 좀 빠져버렸고 철강 업종도 지금 저평가는 맞지만 문제는 지금 중국의 경기가 뭐 여전히 좋은 상황도 아니고 글로벌 경기가 꺾인다고 하니까 철강 수요에 대한 좀 우려감이 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철강 같은 이런 좀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의 주가는 한 달 동안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조금씩 회복은 좀 되긴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또 업종들이 7월에는 또 반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지금 뭐 반도체나 철강이나 아니면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 좀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지금은 장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월 한 달간의 키워드를 좀 복귀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이번에는 7월에 증시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가 선정한 월간 주식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7월의 주식 키워드 예상치를 하회한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 양산 이슈와 최근 급락을 보인 성장주의 향후 반등 가능성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비치를 밑돌면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진정됐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떤 상징성을 갖길래 S&P 500 지수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이 주가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저번에 그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딱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기자들이 물어봤죠. 이제 어떤 지표를 중요하게 보느냐.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를 중요하게 본다고 했는데 또 거기서 했던 얘기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이번에 발표된 게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월 초에는 잠정치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이번 월 말에는 보통 이제 그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굉장히 지금 좀 그 처음에 월 초에 발표된 것보다는 좀 이렇게 수치가 꺾인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3% 나왔는데 이 월 초에 나온 거는 5.4%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꺾이는 흐름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환호를 했던 거죠. 아, 물가 이제 기대감이 좀 낮아지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기대 인플레는 한마디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 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각 경제 주체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냥 사람들의 설문조사니까 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경제는 심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 같고 뭐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구직자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만약에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봉 협상을 할 때도 올려달라 그러겠죠. 예. 그럼 기업들도 어차피 이거 임금을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 임금 상승분을 결국엔 또 이런 그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 가격에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미리 선제적으로.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든 걸 이렇게 인플레가 될 거라고 기대 심리가 계속 높아지면은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물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가 상승이 나온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물가가 움직여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준이 바라지를 않는 게 연준은 지금 고유가나 아니면 농산물 가격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걸 좀 잡고 싶어 하는데 이거랑 별개로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른 물가까지 다 올라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좀 차단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제 매달 한 달에 이제 2번 정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요걸 보면서 계속 좀 체크를 하고 금리 결정에 좀 참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도 그대로 투영이 됐던 게 기대 인플레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S&P 500 지수가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이 기대 인플레 이게 뭐 몇 달 갈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거 잘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이걸 안 볼 수는 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잘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연준의 공격적인 이 금리 인상이 좀 약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좀 지속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발표된 기대 인플레 수치가 올해 남은 FOMC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하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이 인플레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 6월이었죠. 6월 FOMC에서 0.5 인상이 원래 예상이었는데 연준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갑자기 바꿔버렸잖아요.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그게 이제 물가지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준이 생각한 것보다 이 물가지표가 다음 달에 또 발표되겠죠. 7월 FOMC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기대 인플레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좀 만약에 낮게 나온다면 연준이 0.75% 올릴 확률은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안도를 하겠죠. 지금 시장이 놀라는 건 너무나 세게 금리를 올려요. 그러니까 시장은 좀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급하게 막 한 걸음씩 가야 되는데 막 5걸음, 10걸음씩 가버리니까 이게 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물론 7월에 0.75% 올리는 것도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충격은 없겠지만 만약에 기대 인플레나 이런 물가가 예상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로 나온다면 7월에 0.5%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더욱더 환호를 하겠죠. 아, 물가가 이제 꺾여가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물가 수치가 중요하고 근데 다만 지금 기대 인플레가 이게 이번에 나온 수치가 좀 꺾였다고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죠. 한 번 꺾였다고 뭐 계속 꺾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번에 흐름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께서 7월 달에는 금리가 0.75% 올린다는 거는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9월에 0.5%, 11월부터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 같아요. 0.25, 0.25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러면 올해 가을 넘어서는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제 오다가 뉴스 같은 거 보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까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일단은 어쨌든 올려서 물가 잡고 경기는 좀 희생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경기 희생하는 부분을 내년에는 좀 살려주겠다. 약간 이런 뉴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가을까지가 좀 긴축에 고삐를 바짝 질 때인 것 같고 9월이 지나면 아마 금리 인상이라든가 통화 정책은 이제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까지 좀 고삐를 바짝 붙이게 한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전일장의 미국 증시 상승을 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견해와 함께 이번 주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사실 이게 뭐 기술적 반등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급등하고 좀 빠지면 당연히 이제 뭐 흔히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다음 급락했다가 이제 반등하면 항상 이제 기술적 반등 얘기가 나오는데 안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뭐 V자 반등 나온 경우도 있고 물론 지금은 바로 올라가기도 저도 어렵다고 좀 생각하는 게 2020년 3월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 V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때 왜 그러냐면 금리를 낮춰버렸잖아요. 돈을 투여를 해줬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은 증시가 망가져도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당장은.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자산 시장을 올려주겠다. 이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V자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기술적 반등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환경 자체는 좀 물가 우려가 좀 꺾이면서 그동안 또 낙폭이 너무 컸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 반등이 당분간은 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뭐 이게 추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등장은 좀 더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좀 결정을 뭐 나중이라도 해주면 뭐 큰 폭의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진 후에 흔히 나이키형이라 그래요. 이게 V자 말고 이렇게 완만하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 바로 이렇게 막 달려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오르고 또 약간 반락을 해주고 오르고 반락하면서 좀 박스권을 한 몇 달 정도 그리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이제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서 뭐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은 뭐 기술적 반등이냐 그거보다 시장이 그동안 워낙 감해도됐기 때문에 감해도된 상태에서 그 저평가 구간에 또 진입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어쨌든 그 정상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뭐 오늘같이 이렇게 오르는 날 굳이 뭐 이렇게 쫓아서 사실 필요는 없겠지만 뭐 내일이라도 증시가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흔들리는 구간에서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기술적 반등에 대한 여부는 아직은 판단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V자 반등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장의 흐름 어느 정도 예상은 해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역시 한 달간 지속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기상회생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양산 이슈가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삼성전자가 TSMC에 뭐 당연히 파운드리가 좀 밀리는 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5나노, 4나노 대부분 이제 파운드리가 그 TSMC가 앞서갔고 거기에 대한 또 실망감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것도 사실인데 뭐 호재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찾아보면 마땅히 좋은 뉴스가 나온 건 없는데 일단 지난주에 언론에서 좀 보도들이 좀 됐었죠.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다. 물론 이제 한 매체에서는 반박 보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좀 연기될 것 같다. 이번에 안 하고. 근데 또 그 다음 날 또 다른 매체들에서는 아니다, 발표한다. 그래서 아직 삼성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아니고 언론사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수의 언론들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라는 기사를 많이 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지금 3나노는 TSMC도 아직 못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이에요. TSMC 목표는 올해 연말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번이잖아요. 2분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6개월 정도 앞서가는 거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GAA 방식도 있고 뭐 핀팻 방식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GAA라는 이제 방식이 있거든요. 요걸 좀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좀 더 기술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 방식으로 아마 그 양산을 할 것 같고 이 양산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메모리는 365일 24시간 그냥 계속 찍어야 돼요.
공장을 그냥 계속 돌려야 돼요. 뭐 수요가 없어도 이거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파운드리는 그냥 흔히 그냥 맞춤 양복처럼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와야 돼요. 나 이것 좀 맞춰주세요. 반도체 만들어주세요. 이런 주문이 들어올 때 그 주문을 보고 삼성전자가 이제 직접 제작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양산을 한다는 건 어떤 고객사의 요청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 고객사가 확보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추측이 일부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양산만 된다라면 이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발표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양산이 혹시 발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할 거는 수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러니까 100개 중에 뭐 50개만 제대로 나오면 50%죠, 수율이. 네. 근데 이게 뭐 70%, 80%면 70에서 80개 정도면 엄청난 건데 이 양산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그게 좀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체크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3나노 반도체 양산 계획은 이번 주에 좀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산 계획이 좀 순항한다면 파운드리 업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받게 되는 건데요. TSMC와의 격차를 좁히기에는 좀 성공할 수 있을지 주가 전망과 함께 전해주시죠. 사실 그 삼성전자가 2등이고 점유율이 지금 16%고 TSMC가 56%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2등과 1등의 차이가 그냥 이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하려면은 그냥 퀀텀 점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뭔가 혁신을 해야 돼요. 그냥 쫓아만 가가지고는 그냥 점유율 그냥 유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삼성전자가 한번 했던 게 도시바가 낸드 플랫이 옛날에 1등이었거든요. 일본에. 도시바가 1위고 삼성이 2등인데 삼성이 그때 201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낸드 플랫이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그때는 이제 낸드 플랫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낸드 그 반도체를 옆으로 그 주택처럼 그러니까 단독주택 있죠. 네. 단독주택 옆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거 세우자. 그러니까 이 집들을 여기다 몰아가지고요. 이 적층한다 그래요. 이걸 단수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쌓아버린 거예요. 마치 아파트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V3 낸드 플랫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다들 깜짝 놀랐죠. 이게 성공할까? 그랬는데 그거 이제 하고 나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확 올렸습니다. 이게 성공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256단까지 쌓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은 이게 업계 표준이 됐어요. 다 그래서 이렇게 쌓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도시바는 그걸 안 했어요. 도시바가 그걸 안 하고 도시바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고집한 거예요. 어떻게 됐냐? 삼성이 1등 해버렸죠. 도시바가 이제 2등으로 완전히 밀려나 버렸고 그러니까 퀀텀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2등, 1등 하려면.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몰라요. 이 게이트올 어라운드 GAA 방식은 되게 힘들고 기존의 핀팻 방식 대비해서 저전력에다 고성능인데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성공하게 된다라면은 그 TSMC도 이 방식을 도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2025년에 한대요. TSMC는 요 같은 방식을.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3년 앞서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성공을 해서 이게 만약에 업계 표준이 된다면 시장을 이제 낸드 플래시처럼 장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삼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성공하길 바라지만 어쨌든 삼성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추격을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데요. 최근 디램의 침체 국면 가능성이 좀 점쳐진 가운데 투자 의견들이 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이사님의 투자 견해와 함께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언제죠? 30일이네요. 30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에 대한 겨울이 왔다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반기 수요 둔화 우려가 되게 커요. 그래서 아마 이번 2분기 실적은 그렇게 뭐 좋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시장이 기대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수치랑 실제로 마이크론이 발표한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3분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이 어떤 사이클에 대해서 마이크론이 또 언급을 할 텐데 그게 시장이 우려한 것만큼 심각한지 그 정도는 아닌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PC와 모바일 비중도 꽤 큰 편인데 이게 또 중국 매출 비중이 꽤 높아요. 그래서 모바일 쪽에서 중국 스마트폰 그 수요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 것도 같습니다. 이게 중국 스마트폰이 살아나야 한국의 반도체도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면서 하반기를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C와
모바일 쪽에서의 어떤 이제 그 수요 부분 하반기 이걸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서버 부분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지금 마지막 버팀목이 PC 모바일은 좀 꺾였고 서버 쪽인데, 이 서버마저도 요즘에 막 오더컷이라 그래가지고 주문을 줄인다 막 이런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진실인지 아닌지 마이크론의 또 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0일 날 발표될 마이크론의 실적은 그냥 단지 마이크론의 실적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스마트폰이에요. 중국 스마트폰이 사실은 올해 성장한다고 다들 봤는데 갑자기 그 상해시 확진자 발생해가지고 둘 다 셧다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스마트폰 판매가 급감을 해버렸죠. 그래서 완전 이제 반도체주들한테도 악재가 됐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중국 상해시의 확진자가 0명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엊그저께인가? 그리고 어제는 한 5명 나왔던 것 같고, 그 확진자가 이렇게 줄면 중국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니까 스마트폰 판매량도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반기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실제로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30일이죠.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에도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하반기에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이 또 중요한 부분이다, 살아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키워드는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6월 한 달 국내 증시 정말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죠. 네. 전 세계 대표로 좀 주가지수 40개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률을 1, 2위를 네네.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민준대 연일 또 신저가를 새로 썼고요. 이 자이언트 스텝의 직격타로 좀 판단을 해야 할지, 아니면 성장성 증명 과정에서 민낯이 드러났다고 봐야 할까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왜냐하면 민낯도 좀 드러났죠, 사실은. 근데 이제 가장 컸던 거는 금리가 너무 세게 올라가니까, 보통 이제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들한테는 악재라고 하잖아요. PER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또 고퍼주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고, 미국의 뭐 비슷한 유형의 업종들도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카카오, 네이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역시 고물가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인건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인건비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카카오가 개발자들 연봉을 굉장히 크게 올려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업계 표준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T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들의 개발자의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수익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고물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실제 네이버, 카카오 실적이 기대에도 못 미쳤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꼭 네이버, 카카오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약간 좀 부메랑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세 번째가 역시 리오프닝이에요.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기보다 이제 밖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온라인을 우리가 쓰는 시간이 아무래도 빈도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꼭 실제로 빈도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모르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리오프닝 되는데 굳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낫지 않을까? 약간 이제 이런 인식으로 또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변화들이 생기면서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표 성장주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 시점에서의 성장주는 좀 저평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국내외 성장주에서 증시 바닥을 좀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 시점에서 접근이 좀 유효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반등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성장주에서 인터넷 게임, 바이오가 좀 주도를 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좀 꺾인다는 신호가 좀 나왔고,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긴축 속도가 완화되고, 제일 피해받는 업종이 이 3개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들 업종으로는 단기 순환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가가 다 반토막이 나 있어요.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제법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긴축 리스크도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됐고요. 만약에 근데 내년에 진짜로 금리 인하 된다면 성장주가 또 한번 일어서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지금 주가에선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또 기업들이 많고 하니까 오르는 구간에서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렇게 진폭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는 진폭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주에서는 일단 네이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게임주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게임주에서는 W게임즈라는 그 이제 카지노 게임이죠. 이 회사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더라고요. PER이 지금 6배밖에 안 됩니다. 게임주인데.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 두 개 기업은 한번 관심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관심주로서 네이버와 이 W게임즈 권유를 해주셨고요. 현재 좀 단기 순환매 장세로 좀 나올 수도 있고 기술적인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또 점쳐봐 주셨습니다. 그럼 앞서 선정해 주신 키워드에 염승환 이사님의 초기 본격 가동할 시간이죠. 7월 시장을 붐업시킬 업종 이슈에 대해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다음 달은 어떤 업종과 종목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시는지 7월에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과 함께 전해주시죠. 일단 뭐 한 3가지 업종 그냥 가져봤는데, 아마 7월에는 근데 만약에 지수가 기술적 반등이든 반등 나오면 웬만한 종목은 다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중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업종으로 저는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건설업종 좀 가져와 봤고, 석유화학에서는 이제 LG화학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석유화학 기업들 많죠. 뭐 다 공통된 의견이지만 특히 고유가 때문에 석유화학 기업들이 피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이제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들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유가가 좀 안정화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좀 개선될 것 같고, 그리고 LG화학은 뭐 석유화학도 하지만 양극재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또 LG에너지솔루션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계산하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모멘텀, 또 석유화학의 반등,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조선기자재 쪽에서는 성광밴드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근데 다만 성광밴드가 최근에 좀 올랐어요.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LNG 그 플랜트에 들어가는 피팅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뭐 파이프라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휘어질 때 휘어지는 부분에서 서로 이거 연결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걸 관이음새라 그래요. 그걸 이제 피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LNG 플랜트에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유럽이 지금 천연가스 러시아에서 수입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LNG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LNG 플랜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마지막으로 건설업종. 왜냐하면 이제 7월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가 알기로는 그 250만 호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한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에 발표가 나올 것 같고, 지금 결국 건설주도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주가도 워낙 빠졌고 정책도 잘 안 나오고 건자재비는 너무 올라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정책 이슈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가장 저평가된 DLENC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에 좀 기대되는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400선 위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또한 770선 지나가고 있는데, 지수 정말 가늠하기 어렵겠지만 네. 어느 선까지 7월에 반등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한 2,600 한번 좀 넘겨줬으면 하는 건데, 네. 뭐 사실 2,600 이하는 저는 과매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급 이슈로 그냥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빨리 한 2,600 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2,600이 아니라 제발 한 500만 가라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워낙 네. 300까지 빠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제가 지수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뭐 지수가 2,500 간다, 600 간다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뭐 이제부터 또 올라간다, 아니다, 또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 분위기가 좀 물가가 좀 완화되면서 바뀌곤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너무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도 조금 한번 긍정적인 포인트도 찾아보셔가지고 주도주가 될 기업들, 앞으로 성장할 기업들 뭔지 공부하셔서 좀 적절하게 조정받을 때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염승환의 촉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